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3권 마지막 하루. 거칠게 다뤄지는 김재규. 부장님, 육군총장 비서실장이 밖에 와서 기다리는데요. 정승화 총장이 총장실에서 조용히 뵙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주학래 국방장관 보좌관이 김재규에게 다가가서 속삭이듯 말했다. 맞은편에 앉아있는 노재현 국방장관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김 부장은 일어서면서 물었다. 그래, 그런데 그 비서실장은 어딨나? 조 장군은 접견실 쪽을 가리키면서 저기 있습니다 라고 했다. 노 장관은 김재규가 부속실로 나갈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부속실에는 김재규의 경호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김 부장이 장관실과 인접한 접견실을 통해서 복도로 나오자 김진기 헌병감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총장 지금 어딨지? 체포작전의 지휘자인 김진기 헌병감이 6본 총장실에 계십니다 라고 했다. 김재규는 별다른 의심 없이 따라 나섰다. 김재규가 앞장서고 보안사 오일랑 중령이 오른쪽, 헌병감이 왼쪽, 헌병대 이대위가 뒤를 따랐다. 정보부장 경호원 2명이 따라오는 것을 이대위가 막았다. 이쪽으로는 못 갑니다. 이대위는 미리 배치해둔 헌병들을 시켜서 두 경호원들의 접근을 차단했다. 2층에서 1층 후정으로 내려가는 계단 입구에도 헌병이 배치되어 경호원들의 접근을 막도록 했다. 김재규가 말했다. 왜 이 길로 가는 거야? 이 길은 국무위원들이 사용하는 통로입니다. 최규하 총리께서도 이 길을 이용하셨습니다. 오중령의 말이었다. 후정으로 내려오자 외등 하나 없는 어둠이었다. 이대위와 오중령은 김 부장을 미리 대기시켜둔 레코드 승용차로 안내했다. 승용차 안에는 헌병 2사람이 미리 타고 있었다. 이걸 보고 김재규는 흠칫했다. 오중령과 이기덕 대위는 김재규를 차 속으로 밀어넣었다. 무장을 해제하겠습니다. 순순히 응하십시오. 내가 주지. 김재규가 바지 호주머니를 뒤지려는 것을 오중령과 이대위가 낚아채보니 권총이었다. 이대위가 리볼버를 받아서 열어보니 실탄은 한 발이 남은 채였고 화약 냄새가 풍겼다. 김 부장을 태운 차와 2대의 예비차가 국방부 후문을 나와서 삼각지 로터리를 회전하는데 김재규가 긴장된 목소리로 오일랑 중령을 향해서 말했다.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해주시오. 나 순순히 따라가겠소. 부장님이 지금 매우 위험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정 총장님의 지시로 안전한 곳으로 모시고 있는 중입니다. 날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세상은 달라졌어. 각하는 돌아가셨어. 지금 수도통합병원에 계셔. 아, 그렇습니까? 김재규를 태운 레코드 승용차 운전병은 행선지인 정동 보안사 분실의 위치를 모르고 있었다. 운전병은 그 옆에 있는 정보부 정동 분실 건물 앞에 차를 세웠다. 김재규를 붙들고 있던 보안사 오일랑 중령이 보니 예비군 복장을 한 경비병이 나오고 있었다. 김재규는 반가운 듯이 아, 우리 분실인데 라고 했다. 오중령은 기겁을 하고 차를 돌리게 했다. 보안사 정동 공작 분실에서는 보안사령관 비서실장 허화평 대령이 기다리고 있었다. 김재규를 정중하게 2층으로 안내하여 연금시켰다. 이 방에서 김재규를 맡은 사람은 보안사 수사과 소속 신동기였다. 신 수사관은 김재규의 몸과 입에서 나오는 악취에 속이 뒤집힐 듯했다. 술 냄새, 향수 냄새, 만성 간질환 자의 뱃속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김재규의 얼굴은 검은색과 붉은색 물감을 섞어놓은 듯했다. 김재규는 물부터 찾더니 여러 컵을 들이켰다. 신동기는 김재규를 왜 연금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사전에 설명을 듣지 못했다. 정중히 모셔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 그래서 김재규를 편하게 해드리려고 옷을 벗고 침대에 좀 누우시죠 라고 하면서 옷을 벗기는데 와이셔츠 앞가슴 부분에 피가 많이 묻어 있었다. 신동기는 김재규가 술을 마시다가 전두환 사령관과 싸웠나 하는 생각을 했다. 아니 부장님, 누구하고 싸웠습니까? 그런데 김재규가 엄지손가락을 펴든 뒤 아래로 거꾸로 돌리면서 각하가 돌아가셨어. 세상이 바뀌었어 라고 하는 게 아닌가. 직감적으로 김재규가 시해범이란 느낌이 왔다. 신동기는 우선 김재규의 옷을 벗겨서 도망을 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계산을 했다.
바지를 벗기니 파자마 차림이 드러났다. 허리띠도 뺐다. 그러고는 침대에 눕혀놓고서 안마를 해주니 김재규는 엉뚱한 부탁을 하는 것이었다. 나를 육군 교도소나 서울 구치소로 좀 보내주게. 자네도 위험하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여기 잡혀와 있다는 것을 알면 정보부 부하들이 경거망동하여 쳐들어올 거야. 신동기는 물을 가져오겠다며 1층으로 내려와 허화평 대령에게 이 충격적인 사실을 보고했다. 허화평 대령은 어디로 전화를 걸더니 자신의 권총을 빼서 신 수사관에게 건네주고 잘 지키고 있어라는 말을 남기고 급히 뛰어나갔다. 신동기는 담 하나 사이인 정보부 정동 분실에서 쳐들어올까 싶어 전전긍긍했다. 허화평 대령으로부터 김재규가 각하 시해 범임이 확실하다는 보고를 받은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서빙고 분실로 데리고 가서 조사를 하도록 지시했다. 무장한 호송병력을 태운 미니버스가 정동 분실에 도착했다. 신동기 수사관은 김재규에게 바지를 입힌 뒤 바지 허리춤을 잡고 버스에 탔다. 수송 도중 이 버스는 잠수교 쪽으로 방향을 잘못 트는 바람에 급히 차를 돌리다 옆으로 쓰러지는 사고가 났다. 차 안에서 잠시 정신을 잃은 신동기가 눈을 떠보니 김재규는 신 수사관의 얼굴을 깔고 앉은 채 그 역시 정신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김재규의 바지춤을 꼭 잡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어이구, 내가 신 선생을 깔고 앉았네. 부장님, 괜찮아요. 차 바깥으로 기어나온 신동기는 계속 허리띠 없는 바지를 잡고 있기도 못했다. 손을 놓으면서 말했다. 부장님, 도망가지 마십시오. 도망은 무슨 도망? 차나 빨리 세우시오. 김재규를 태운 버스가 전복사고를 수습하고 보안사 서빙고 수사분실에 도착한 것은 새벽 2시 30분쯤. 김재규는 피의자 복장으로 갈아입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내가 각하를 살해했다. 이제 세상은 다 끝났다. 수사관 자네들도 살궁리를 찾아야 돼. 김재규는 또 정승화 총장도 사건 현장에 있었고 같이 차를 타고 육군 본부로 왔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니 수사관들이 동요하는 것이었다. 쿠데타가 진행되고 있다. 내일 아침이면 우리가 반혁명분자로 몰릴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휩싸이는 분위기였다. 이때 이학봉 수사과장이 나서서 수사관 회의를 소집했다. 이중령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손에 지금 국가의 흥망이 달려있다. 목숨을 걸고 수사를 철저히 하여 빨리 김재규의 공모자를 색출해야 한다. 보안사령관 출신이기도 한 김재규를 제대로 조사하려고 하는 수사관이 없었다. 취조실로 들어와서는 부장님이라고 하면서 말도 제대로 못 붙이는 수사관도 있었다. 이학봉 중령은 김재규를 정동 분실에서 서빙고로 호송해온 신동기 수사관을 불렀다. 당신이 데리고 왔으니 책임지고 조사하시오. 키는 작지만 갖가지 무술에 능하고 간이 큰 신동기는 이왕 어느 쪽으로든 결정을 봐야 할 상황이라서 무식하게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그는 한 달 전 중앙정보부 부설 정보학교에서 6달 과정의 정보교육을 마칠 때 성적이 우수하여 김재규 부장으로부터 상을 받은 적도 있고 호송하는 과정에서 다소 정이 들기도 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안면을 몰수할 때라고 판단했다. 김재규와 공무원 반란부대를 알아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수사관들을 지배하고 있었다.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자백을 빨리 받아내는 방법은 물리력에 호소하는 것이다. 어이 김재규, 솔직히 이야기하자. 어느 군부대를 몰고 올 거야? 우리도 알아야 손들고 항복할 것 아닌가. 신 수사관은 이때부터 한 30분간 김재규를 거칠게 다뤘다. 정보부장 김재규는 살인범으로 전락하고 있었다. 어느 군단과 결탁했어? 없습니다. 단독으로 시해했습니다. 미국과 손잡았나? 아닙니다. 김재규는 철제 의자에 앉았다가 나뒹굴어질 때마다 스스로 의자를 바로 세운 뒤에 자세를 딱 바로 잡고 앉아서 다음의 타격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꼭 일본 무사 같았다.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했었다. 모니터 화면을 통해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이학봉 중령은 김재규가 동원한 부대가 없다고 판단했던지 신 수사관에게 그만하고 나오라고 했다.
그 뒤로는 정식 신문이 시작됐다. 육군 본부 벙커. 27일 새벽 1시 직전에 헌병감 김진기 중장이 총장실로 오더니 김재규 체포 완료 보고를 했다. 정 총장은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리던 김계원 실장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다. 정 총장은 한참 있다가 국무회의 상황을 알아보려고 국방부로 갔다. 복도에서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만났다. 전 소장은 쪽지에 쓴 메모를 보여주면서 김재규가 압송차 안에서 횡설수설한 걸로 봐서 범인이 틀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전두환 소장은 세상의 중정부장이 각하를 시해했다니 라고 말하면서 어이없어 했다. 정승화 총장은 전 소장으로부터 수사 계획을 보고받은 뒤에 노재현 국방장관에게 갔다. 김계원 실장이 각하 시해 장소에 김재규와 같이 있었다고 하니 아무래도 연행을 해서 조사를 해야겠습니다 라고 하니 장관도 동의했다. 정 총장은 전두환 소장에게 연행 지시를 했다. 그 직후에 김계원 실장이 장관실로 들어왔다. 정 총장은 그의 모습을 보니 도망할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다시 전 소장에게 연행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학봉 중령은 이날 아침 김재규에 대한 1차 신문 결과를 수사관들로부터 보고받는다. 수사관들은 시해 현장에는 김계원 실장뿐 아니라 정승화 총장도 있었다고 보고하면서 두 사람을 연행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날 오전 11시 이학봉 수사과장은 오희명 과장과 함께 합동수사본부장이 된 전두환 소장에게 수사 보고를 한다. 이학봉 중령은 김계원, 정승화 두 사람을 구속하여 수사해야겠다고 건의했다. 처음엔 그렇게 하라고 해서 막 문 쪽으로 걸어가는데 다시 부르더니 김계원 실장은 구속 수사하라. 그러나 정승화는 어제 계엄사령관이 됐다.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없다. 지금서부터 극비리에 내사를 더 해봐라는 취지로 지시했죠. 이 중령이 전두환 소장에게 정승화 총장에 대한 수사 필요성의 이유로 적시한 내용은 이러했다. 육군 총장이 대통령이 돌아갔다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시신 수습과 범인 색출을 하는 흔적이 없다. 청와대를 포위시켰는데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이 보고를 받은 전두환 소장은 이렇게 생각했다. 정보부장, 대통령 비서실장, 육군 참모총장이 공모한 조직적인 내란이다. 완전한 혁명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정 총장을 구속하면 배후 세력에 의해서 또 다른 내란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때 전두환 소장은 정승화 총장이 시해 사건 현장 부근에 김재규의 초대로 와 있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은 것이었다. 김재규가 단독 범인지 여부가 불투명한 시점에서 전두환 소장과 합수부 수사관들은 일단 정 총장을 공범 용의자로 의심하고 있었다. 정승화 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지 불과 7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그가 이런 의심을 받고 있었다는 것은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전두환 소장이 정권 탈취에 대한 야심을 가졌다고 보기 힘든 시점에서 그가 박 대통령 서거 직후 강자로 등장한 계엄사령관을 구속 조사 대상자로 보고 있었다는 점은 이미 12.12 사건으로 가는 문이 열리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